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유부남입니다. 약 2년 정도 연애 후 작년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아내는 4살 연하입니다. 현재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쌍둥이 처제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처제가 서울로 이직을 하면서 한 달 정도만 같이 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집값이 너무 오르면서 가진 돈 대비 괜찮은 전월세 집을 구하는 것이 힘들어졌고 자연스럽게 계속 살게 되었습니다. 남은 방도 있었고 연애할 때부터도 자주 보고 지냈던 사이라 저도 처제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처제는 1분 차이로 태어난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음식 등 취향도 비슷하고 얼굴이나 체형도 똑같습니다. 게다가 입고 다니는 옷 스타일도 머리 스타일로 비슷해서 연애할 때부터 저를 놀리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약 3년이라는 시간을 알고 지내면서 많이 봐서 그런지 정말 자세하게 보면 아내와 처제가 구분이 되더라고요. 올 여름 휴가에 다 같이 여행을 가려고 돈도 모으고 일정도 맞췄지만 시국이 시국인지라 해외여행은 갈 수가 없었고 제주도로 휴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타는 비행기와 여행 가는 기분에 저희는 엄청 흥분해 있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 첫날은 수영장에서 같이 놀았습니다. 물놀이를 한참 하다 보니 날도 저 물어갔고 배도 고팠습니다. 숯불에 고기를 한참을 구워주는데 얼마나 덥던지 빈속에 맥주를 제법 많이 마셨습니다. 방에 들어와 이야기를 하며 진정한 술판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사온 술은 다 마셨고 숙소 매점에서 추가로 술을 더 사가지고 왔습니다. 나름 조용한 리조트를 찾다 보니 배달 음식은 시킬 수 없었고 과자와 라면으로 술을 계속 마시며 놀았습니다. 엄청난 주량마저도 똑같은 두 여자 사이에서 결국 제가 먼저 만취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절하기 직전에 간신히 정신줄을 붙잡고 방으로 기어가다시피 해서 들어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침대에 누워있는데 둘이서 얼마나 수다를 떠는 것을 듣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자고 있는데 유리병이 깨지는 소리에 놀라서 잠이 깼고 두 여자들이 완전 만취해서 비틀거리며 정리하다가 술병을 떨어뜨린 것이었습니다. 제가 치우겠다며 두 여자들을 거실 소파로 옮겨두었고 식탁과 주방을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나온 쓰레기들과 빈 병을 버리려 잠시 숙소 밖으로 나갔다 왔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거의 잠들어 있던 두 여자들이 아내는 제가 자던 침대 위에서 자고 있었고 처제는 소파에서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저도 대충 마무리를 짓고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몸도 피곤하고 술도 깼는데도 큰 소리에 놀라 깨서 그런지 잠이 안 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누우니 팔베개를 하면서 제 품 안에 쏙 들어오는 아내를 보니 아랫도리에 힘이 들어가면서 도저히 그냥 바로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방문을 잠그고 조심스럽게 아내의 옷을 벗기고서는 키스를 하였습니다. 아내도 기다렸다는 듯 뜨거운 반응을 보였고 저희는 사랑을 나눴습니다. 뒤에서 안고서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등에 못 봤던 작은 큐피트 화살 문신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얼굴을 자세히 보니 아내가 아니라 처제였습니다. 멈추고 가만히 있으니 처제가 움직이면서 계속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어찌할 새도 없이 처제 깊은 곳에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술은 이미 확 깨버렸고 서둘려 처제를 옷 입히고 소파에서 자고 있는 아내를 들어서 침대에 눕혔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잘 자고 있는 그 두 사람을 보다가 바닥에서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처제가 아침 먹으라면서 깨우는데 정말 화들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전날의 그 사고를 기억하는 건지 말을 꺼내면 뭐라고 해야 할지 오만 가지 걱정이 들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해장라면을 먹는데 입으로 먹는 건지 코로 먹는 건지 몰랐습니다.
순간순간 아내와 처제의 눈치를 보고 있었고 그 두 여자들은 어제 술을 많이 먹어서 너무 힘들다며 다시는 술을 안 마신다는 마음에도 없는 소리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제가 지난밤에 격한 꿈을 꾸었는지 온몸이 쑤신다는 말에 제가 더 힘들고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눈치만 보면서 4박 5일간의 휴가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내는 피곤하다며 방에 들어가 잠을 잤고 저는 가방 정리 및 여행 빨래를 하고 있는데 처제가 제 옆으로 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날 밤 사건을 모두 다 기억한다면서 말을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관계를 가지려고 그 침대에 누운 것은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올라타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느낌이 너무 좋아서 거부하지도 않고 모르는 척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기 방으로 가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언니, 즉 제 아내가 잠이 들면 전쟁이 나도 모른다면서 제 팔을 잡고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그날은 실수였다고 하였지만 저와 속궁합이 너무 좋았다면서 꼭 해야겠다며 저를 데려가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렇게 처제 침대에서 두 번의 관계 후에 그 방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역시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고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집안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처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내가 지방 출장이라도 가는 날이면 빨리 퇴근하고 들어오라며 하루 종일 독촉 메신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처제가 점심에 회사 앞으로 같이 밥 먹자고 찾아왔지만 보자마자 급하다며 근처 모텔로 갔습니다. 그런데 저도 아내랑 하는 것보다 처제랑 하는 것이 더 궁합이 잘 맞습니다. 물론 아내랑도 궁합이 잘 맞습니다. 처제에게 그날은 우리 모두가 술을 많이 먹고 제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벌어진 사고라고 여러 번 설득을 하였지만 그때마다 그런데 왜 계속 같이 관계를 가지냐는 처제의 말에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처제도 같은 이유라면서 멈출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점점 더 아내의 얼굴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그렇지만 처제와의 시간이 너무 좋았고 한동안 기회가 없어서 못하는 기간에는 아쉬운 마음이 드는 제가 정말 나쁘고 미친놈입니다. 집에서 아내를 두고 가끔은 처제와 스릴을 즐기고 있는 제가 무섭습니다. 처제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편하게 행동을 하던데 저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5년이나 지난 이야기네요. 한풀 꺾인 방역 조치에 저도 요즘 들어서는 다시 동호회 활동을 나가기 시작했는데 제가 한참 동호회 활동을 하던 그때보다 나이도 먹었고 한동안 동호회 활동도 비대면으로 했어서 그런가? 대화도 자연스럽게 못 나누겠고 그때 같은 기분이 나지를 않네요. 아무튼 5년 전에는 제가 독서 동호회를 다녔습니다. 인터넷으로 처음 알게 되었는데 제가 살던 곳에서는 동호회 모임이 조금 먼 거리였지만 인터넷으로 대화를 나누던 사람들이 마치 고향 친구들 마냥 편해서 번개 모임에도 자주 참석하고 그랬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번개 모임이 계획되어 있었고 저도 참석하기로 돼 있던 날이었었어요. 모임이 일요일 점심에 모이기로 한 거였는데 그날따라 당일 아침부터 부득이한 이유로 번개 참여를 못한다는 사람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동호회 모임이 있는 장소에서 꽤나 먼 거리에 살고 있어서 이미 아침부터 준비해서 출발했고 한참 가는 중이었는데 지하철역이 하나하나 가까워질 때마다 모임에 참여를 못한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는 게 예감이 썩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모임에 처음 참여하는 사람들도 꽤 되고 저랑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도 전부 나오니 오랜만에 10명이 넘는 대규모 번개가 예정돼 있었는데 막상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나와 있는 게 저 포함해서 6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랑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도 불참 소식을 전해오면서 제가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다 보니 정말 괜히 왔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모르는 사람들만 가득했어요.
심지어 그 중에 3명은 오늘 모임에 처음 나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끔씩 모임에 나오는 나이 조금 지긋하신 형님과 그동안 모임에서 안면 정도만 트고 지냈던 제 또래의 회원이 있었어요. 그나마 이 사람이 조금 나대기 좋아하는 성격이라 그런지 모임을 주도할 만한 임원급 사람이 없어서 혼란스러웠는데 교통정리를 잘 해주더라고요. 아는 사람이 없어서 모임이 별로 재미가 없겠다는 생각에 그냥 중간에 봐서 집으로 돌아갈까 했는데 오늘 처음 모임에 나온 회원 중 2명이 제 또래의 젊은 여성들 2명이었습니다. 한 명은 그냥 평범하고 수수한 인상이었는데 한 명은 오늘 모임에 참석한다고 화장도 짙게 하고 한껏 옷을 차려입고 나왔더라고요. 누가 보면 오늘 작정하고 남자 한 명 어떻게 꼬셔보러 모임에 나왔다고 오해할 정도로 잔뜩 힘을 준 상태였습니다. 남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는 과감한 패션이었어요.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쁜 사람이었는데 어디를 봐도 시선이 즐겁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그녀를 보니 괜히 마음이 그래서 그런가 이왕 나왔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금 있어보자는 생각이 들어서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의 남자 4명이었는데 저 말고 다른 남자들도 저 같은 생각을 한 건지 다들 쭈뼛거리면서 그녀 근처에서 얼쩡대기 시작했어요. 모임에 도착한 후 20분을 더 기다렸지만 더 이상 참석하는 인원도 없었고 파토가 나는 듯한 분위기에서 그 나대기 좋아하는 회원이 인원 정리를 하면서 사람들을 이끌더라고요. 그냥 파토가 나기에는 그 사람도 그녀의 아름다움 때문에 도저히 포기를 할 수 없었나 봅니다. 웃긴 건 그 나대기 좋아하는 사람의 리드에 맞춰서 다른 남자들도 다 따르더라고요. 그나마도 인원이 모여 있었으면 회비가 적당히 모일 텐데 6명이서 2만 원씩 걷어봤자 12만 원뿐이었을 테니 모임 장소를 수배하는데도 조금 무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웃긴 건 나이 지긋하신 그 형님도 예쁜 그녀에게 관심이 있는 건지 오늘 모임은 자기가 전부 계산할 테니 하고 싶은 대로 진행하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 재력을 뽐내더군요. 참 동물의 왕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예쁜 여자 회원 한 명이 왔다고 조금씩 나대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리더십을 뽐내는 사람, 돈 걱정은 하지 말라며 신용카드를 꺼내며 재력을 뽐내는 사람, 그리고 모임에 처음 나왔는데도 자기도 처음 나왔다며 공감대를 이끌어 그녀와 친해지려 말붙이는 사람, 제각각에서 각자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기싸움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낯을 많이 가려서 말도 저렇게 잘 못하는 데다가 돈도 없고 차도 없어서 지하철을 타고 모임에 참석했고 그녀에게서는 그 어떤 공감대조차 만들 수 있는 거리도 하나 없었으니 자연스럽게 경쟁에서 도태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진행자 역할을 맡은 그 회원이 사람들을 이끌고 오피스형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저렇게 나불댈 수 있는지 참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선불로 계산하시던 형님을 보니 저 돈이면 내 일주일 식비는 될 텐데 아무렇지 않게 쓸 수 있다니 두 사람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모임에 처음 나온 다른 남자 회원은 이제 막 군대에서 전역한 티가 나는 젊은 친구였는데 젊은 것도 무기가 되면 무기가 될 수 있으니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주말에 집에 있어봤자 아무것도 안 했을 텐데 이렇게 사람들이나 만나면 꽤나 즐거운 주말을 보낸 게 아닌가 하고 그걸로 만족하려고 했습니다. 그녀와 무슨 썸씽이 있던 건 아니지만 그냥 나는 상대가 안 되겠다는 생각에 포기해버리고 나니까 그냥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다들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만나러 이런 모임에 참석하는 이유가 뭘까? 다들 그렇게 심심한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또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니 그녀 하나만으로도 이 모임에 남아있을 이유가 성립이 되는 것 같아서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녀도 호락호락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먹이사슬의 최정점에 위치해서 이 중에서 한 명 골라가겠다는 판단을 한 건지 호호 웃으면서 모임에 제대로 참여를 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진짜 속내를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같이 나온 평범한 여자가 그녀의 옆에 딱 달라붙어 있는데 그 모습은 마치 그녀가 마지막 한 명을 고를 때까지는 내 옆에는 이 향단이가 내 옆자리를 대신 채워주고 있을 거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진행자가 가라앉은 분위기를 어떻게 끌어올려보겠다고 이런저런 이벤트를 시작했는데 딱 봐도 그녀랑 어떻게 손 한 번이라도 잡아보려고 하는 게 티가 확 났습니다. 잠깐 뭘 준비하러 간다며 자리를 비웠는데 저도 그 틈을 타서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그 나대기 좋아하는 회원이 그 여자 죽이지 않냐면서 보아하니 저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 그걸 확인하려고 말을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그 모임 안에서 서로 경쟁자 죽이기에 들어간 거예요. 자기는 오늘 그녀에게 올인할 거라고 하면서 그녀한테 딱히 관심이 없다면 저보고 자기 좀 도와주는 바람잡이 역할을 해달라 하더군요. 그나마 몇 번 모임에서 마주쳐 본 적이 있다고
저를 자기 편으로 섭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나이 지긋하시고 돈 많은 형님은 경쟁자로 보지도 않고 있더군요. 가장 위험한 건 오늘 처음 모임에 나온 젊은 친구인 것 같다고. 그 친구만 어떻게 커버를 쳐준다면 그녀는 자기가 오늘 어떻게 쓰러뜨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확신에 찬 표정으로 잘도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독서 모임에 나온 거고 그런 건 관심 없다고. 대신 저한테 뭘 부탁하지도 말아달라 딱 거절을 하고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그 회원의 표정이 조금 기분 나빠하는 게 표가 났지만 어쨌든 저는 이 경쟁에서 빠지겠다고 말한 거나 마찬가지니 별말을 안 하더라고요. 화장실에서 다녀오니 진행자 회원이 견제하는 게 무색할 정도로 나이 지긋하신 돈 많은 형님과 그녀가 서로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 채로 대화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옆을 지키던 평범한 향단이 그녀가 오늘 모임에 새로 나온 젊은 친구와 대화에 꽃을 피우고 있더군요. 경쟁에서 밀린 젊은 친구는 무리에서 가장 힘없는 암컷으로 눈을 돌렸던 겁니다. 어차피 머릿수가 맞지 않으니 영리하게도 이 젊은 친구는 이 수컷들 무리에서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이 되기로 결정한 것이지요. 오히려 분위기를 띄워보려고 자리를 비운 나대기 좋아하는 회원은 그 잠깐의 자리 비움의 순간이 악수가 되었던 것이고요. 한참 대화에 빠져있는 두 쌍의 남녀를 띄워내기 위해서 그는 온갖 게임이며 뭐며 이상한 이벤트를 준비해 관심을 끌어보려고 했지만 역부족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 자리에 내가 왜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할 게 없어도 그렇지. 어쨌든 이 동호회는 독서 모임 때문에 모이는 동호회 아닌가. 모임이 있기 전까지 서로가 읽은 책들에 대해서 어땠는지 독서 토론을 해야 할 자리에서 사랑의 스튜디오를 찍고 있으니 회의감마저 들더라고요. 물론 수컷 경쟁에서 밀려서 자존심이 조금 상한 것도 있지만서도 더 이상 제가 시간을 들여서 참석한 모임의 성격에서 많이 벗어나 버렸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 제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를 못 느꼈어요. 물론 모임의 성격에 맞게 책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 가기는 했지만 제가 평소에 그 먼 거리를 오며 참석하던 모임의 수준하고는 너무 떨어지는 토론이었기에 적당히 타이밍 봐서 집에 가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또 중간에 제멋대로 집에 간다고 말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괜히 가방에서 전화를 꺼내가지고는 만지작대면서 나 전화 한 통하고 돌아오겠다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곤 제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에 나오니 아까와 같은 동물이 왕국 같은 풍경은 없고 평범한 일요일 오후의 일상이 눈에 들어왔어요. 잠깐 바람 좀 쐬고 가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찻집 입구에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뒤에서 제 어깨를 쿡 찌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뒤를 돌아보니 여왕벌인 그녀가 제 뒤에 서 있었습니다. 어안이 벙벙해서 말을 잇지 못하고 있는데 그녀가 제 손을 잡아 끌더니 둘이 같이 딴 길로 새지 않겠냐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녀에게 관심이 있던 사람이긴 했지만 수컷 경쟁에서 밀려 애초부터 포기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녀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그 모임에 참석한 남자 중에 유일하게 그녀를 찔러보지 않은 순수하게 독서를 좋아해서 모임에 나온 사람이었던 겁니다. 한 번씩 다 그녀에게 어필하려고 푹푹 찔러보던 차에 가만히 제 자리를 지키고 있던 제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던 것이지요. 제가 오해했던 겁니다. 수컷들이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동물의 왕국이 아니고 그녀는 동물이 아니라 여왕벌, 말인즉슨 여왕벌이 여왕과 함께할 수컷을 간택하는 곤충대전이었던 거예요. 먼 길 포기하지 않고 모임에 참석한 저를 위해 하늘이 내린 선물 같았습니다. 그녀와 그 길로 찻집을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근처에서 살고 있다는 그녀의 집 근처로 향했습니다. 모임에서 목적도 잊은 채 그날일을 부렸으니 그녀도 기가 많이 빨렸었나 봐요. 저도 허기가 져서 식당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그녀의 집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아 그녀와 둘이 한참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복장과는 다르게 정말 순수하게 책이 좋아서 모임에 참석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알고 있는 지식도 많고 대화의 깊이도 그동안 독서 동호회에서 만나온 다른 사람들에 비해 모자람이 없어 보였습니다. 한참 대화를 나눴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드는 바람에 어느 순간 밖이 어둑어둑해 있더군요. 그녀가 갑자기 어디로 전화를 걸더니 오늘 집에 돌아올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녀가 통화한 상대는 다름이 아니라 모임에 같이 나온 향단이었습니다. 그녀도 오늘 처음 나온 회원과 말이 잘 되었는지 집에 안 들어올 것 같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통화가 끝나자마자 그녀가 저를 바라보면서 오늘 마침 집이 비게 되었는데 어떻게 할래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독서 이야기를 하느라 깜빡했는데 잊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왕벌이었다는 걸요? 집이 가까우니 집에 가서 같이 술 한잔을 하자는 그녀의 말에 긴장해서 대답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겁을 먹었나 근처에 호프집이 보이길래 거기에 가서 먼저 술을 조금만 마시자고 했어요.
맥주도 술이라고 몇 잔 마시고 보니까 조금씩 용기가 생기더군요. 평소에도 술은 좋아하는 편인데 세상 아름다운 여자와 마주 앉아 술을 마시니 술맛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도 분위기를 타서 맥주를 마시는 게 아니라 소주를 한 병 시켜서 소주와 섞어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녀도 술을 좋아한다고 같이 소맥으로 마시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한참 마시다 보니 3병을 넘게 마셨더라고요. 평소 주량보다 더 마셨는데도 긴장하고 마셔서 그런가 술이 하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문득 시계를 보니 막차 시간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시계를 보는 걸 보고 그녀가 막차 시간을 확인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만 일어나야겠다고 대답했더니 그녀가 자기가 집이 빈다고 아까 하지 않았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녀가 화가 나서 돌아가는데 얼른 계산을 하고 그녀를 쫓아갔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핀잔을 주더라고요. 내가 이 날씨에도 이렇게 춥게 입고 나온 이유가 뭔지나 아냐고 하면서 모처럼 자기가 먼저 이렇게 눈치를 주는데 왜 이렇게 눈치를 채지 못하냐며 한 소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없이 제가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서 그녀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그러니 그녀도 이내 조용해졌어요. 그녀의 집으로 향하는 길에 뒤에서 졸졸 쫓아가다가 저도 용기가 생겼는지 속도를 내서 그녀를 따라잡아 옆에 나란히 서서 걸었습니다. 일부러 손등이 스치도록 그녀와 걷는 발을 반대로 하면서 걸었는데 손등이 몇 번 부딪히다가 그렇게 그녀와 손을 꼭 붙잡고 걷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빌라 같은 투룸에 살고 있었는데 집이 많이 작은 편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더 마셔도 됐는데 그녀는 굳이 저를 방으로 데려가더라고요. 좁아터진 방 안에 그녀는 침대 위에 걸터앉고 저는 그 앞에 있는 책상에 앉았는데 방이 좁다 보니 서로의 무릎이 닿기 시작했어요. 편의점에 들러서 사온 캔맥주는 그 냉기를 잃어가고 있었고 약속이라도 한 듯 우리 둘은 그 술에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냉장고 안에서 시원했던 캔맥주가 그녀와 저의 열기를 꺼트리지는 못했어요. 그렇게 그녀와는 처음 만난 그날에 제 인생에 2번은 없을 만큼 뜨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둘 다 술이 좀 된 상태였어서 그런지 해가 중천쯤에 떠 있을 때 잠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제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술이 깨서 멀쩡해진 정신으로 그녀에게 동호회에서 처음 본 남자를 어떻게 믿고 집까지 끌어들였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 그녀는 제가 예상한 대로 다른 사람들 전부 다 어떻게 한번 해보려는 게 눈에 보이는 가운데 그렇지 않았던 제가 눈에 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로 정했다고 했어요. 정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 물어보니 동호회 나가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냐고 대답을 대신 하더라고요. 그동안 동호회를 정말 공통관심사가 있는 사람들이 만나는 그런 자리인 줄 알았는데 제가 모르는 세상이 또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저는 그 뒤로도 몇 번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깊게 끌려 진심으로 연애를 하고 싶었지만 그녀와 오랜만에 만나 하루를 같이 보냈는데 얼마 전에 동호회에서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충격적인 말이었는데 그녀가 이어서 한다는 말이 셋이서 하는 건 관심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녀를 연애 상대로까지 생각했는데 그녀는 이미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를 유흥의 일부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렇게 저는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영영 그녀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다시 동호회 활동도 활발해지는 것 같은데 나름 상처를 받았지만 가끔씩 그렇게 살던 시절이 그리워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녀도 여전히 다른 동호회를 다니며 남자를 만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실 거죠? 썰처제를 구독해주시는 형부.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저에게는 1년 전부터 비밀스러운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여자친구는 다름 아니라 저의 장모님입니다. 낮에는 장모님, 밤에는 여자친구가 되어주는 예쁘고 귀여운 우리 장모님. 혹여나 이런 기쁨이 깨질까 친한 친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비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치고 싶어 썰처제에 사연 보냅니다. 저처럼 장모님과의 연애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신 분들은 제 이야기를 보고 위안을 삼으시거나 아니면 장모님께서 촉이 보인다면 용기를 내어 도전해보세요. 저처럼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장모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가질 수 있었던 저의 이야기를 하려면 아내를 만나게 되고 겪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 밑에서 여동생과 함께 살았습니다. 집안이 어려웠던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일을 하다가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군대에서 선임과 후임들이 다들 대학교 출신이었고
돈만 생각하며 진학을 포기했던 저는 대학교를 꼭 나와야겠다는 생각에 제대 후에 주경야독으로 공부를 하며 몇 년 뒤 지방대에 장학생으로 합격을 했고, 그래서 20대 후반이 되어서야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도 우수 성적 장학금을 받기 위해 공부도 하고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연애를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아내 전에는 누구를 사귀어 본 적도 없었고 단둘이 밤을 지새워 본 적은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취직을 하고도 하루빨리 회사에서 인정받고 전세금이라도 구하고 싶어서 연애를 시도해 볼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꾸준히 차곡차곡 모으니 회사 주변에 괜찮은 아파트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었고, 이제는 슬슬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군요. 주위에서 몇 번이 소개팅을 해주었지만 그동안 여자와 연애를 해본 적이 없던 저에게는 여자와 단둘이 만나 이야기하고 연애를 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과는 정말 잘 될 뻔한 적이 있었고, 사귀자고 이야기를 하기 전에 술에 취해 하룻밤을 같이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동정이었는데 그녀는 저와 밤을 지샌 후 저와의 시간이 좋지 않았는지 그 후로 제 연락을 모두 차단하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때는 너무 가슴이 아팠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여성분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제가 처음이라 전혀 하는 방법도 몰랐고 처음이라 그런지 정말 3분도 되지 않아 모든 게 끝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처음이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자 그녀는 한숨을 쉬기도 했지만 어떻게 해서든 다시 살려보려고 갖은 노력을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의 저는 고개 숙인 남자였습니다. 술이 취해서 그런지 아니면 처음이라서 그런지 한 번 숙인 고개는 두 번 다시 들어지지 않았고 그렇게 그녀는 저를 떠나갔습니다. 그 이후로는 연애의 마음을 접고 독수리 오형제의 도움을 받으며 일과 퇴근 후 스스로의 위로의 시간을 갖는 세월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제가 30 초반이 되었을 때 신입으로 입사한 아내를 보고 한눈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갓 졸업한 신입 여자 직원답게 얼굴도 예쁘고 귀엽고 애교도 많았고 선배들에게도 매우 잘하는 사회성을 지녔습니다. 그녀를 보면 볼수록 점점 빠져들게 되었지만 그 당시 아내는 대학교 때부터 사귀었던 CC인 남자친구가 있던 터라 제가 다가가지를 못했습니다. 우연한 계기에 남자친구의 사진을 봤는데 아내와 동갑이라서 그런지 어리면서도 키도 크고 잘생긴 친구였습니다. 10살 가까이 나이가 많고 키도 170cm 중반인 저와는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아내를 보면서 가지고 싶다는 생각은 매번 들었지만 잘생긴 골키퍼가 있는데 무작정 슈팅을 날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상냥한 선배, 좋은 선배로 이미지 좋게 그녀 옆을 맴돌았습니다. 그녀의 해맑은 미소를 보면 그녀의 옆자리에 제가 있고 싶다는 생각이 수백 번도 넘게 들었지만 그녀가 알면 부담이 될까 티를 내지 않으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습니다. 가끔 그녀가 남자친구를 만나러 주말에 남자친구가 다니고 있는 출신 대학교 쪽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아내와 남자친구와 함께 밤을 지샐 거라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친구와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에 출근을 한 아내의 다크서클과 피로한 모습을 보면 주말 동안 남자친구와 진한 사랑을 하고 왔음을 직감할 수 있었고 그럴 때면 정말 질투가 났습니다. 질투가 날수록 아내를 갖고 싶었고 그렇게 얼마 지나고 나서 저에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그 당시 아내가 그 전과는 다르게 얼굴이 안 좋아지고 분위기가 많이 다운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기분을 좋게 하려고 그전보다 더 많이 잘해주려고 노력했고 동료 여직원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 아내는 남자친구를 놀래켜주려고 말없이 남자친구의 자취방을 찾았고 그곳에서 한몸이 되어 있는 남자친구와 여성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 여성은 아내도 알고 있던 같은 과후배로 왠지 그때쯤 남자친구가 연락도 잘 안 되고
예전 같지 않아서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에 서프라이즈로 방문을 했는데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고 있는 현장을 발견하고는 큰 충격을 먹은 것이었습니다. 전 남자친구와의 이별로 힘들어하는 아내를 저는 옆에서 티나지 않게 보살펴 줬습니다. 회사에서 가벼운 회식이 있었는데 아내도 저도 술이 많이 취해 있을 때였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무슨 용기가 났는지 아내에게 단둘이 술 한 잔 더 하자고 했고 아내도 제 요청을 받아들여서 단둘이 술을 한 잔 더 했습니다. 그렇게 둘이 술을 마시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아침이었고 그녀는 제 옆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침대와 이불 안을 살펴보니 어제의 일을 짐작할 수 있었고 잠에서 깬 그녀는 매우 당황스러워하며 도망치듯 집에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정신이 들고 옆에서 자고 있는 그녀를 보고 이제 특별한 사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녀는 저와의 밤이 매우 당황스러웠나 봅니다. 그렇게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에 출근을 했는데 그녀는 제 인사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고 저를 피하는 모습만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며칠간 그녀의 눈치를 살피다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고 따로 만난 그녀는 술이 취해 저질러버린 하룻밤이라면서 제가 전혀 맘에 들지 않고 저랑 사귈 마음이 전혀 없으니 잊어달라고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그녀의 남자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녀는 저와 여자친구가 될 마음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잘하겠다고 정말 많이 사랑한다고 애원했지만 그녀는 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실연을 당하고 몇 날 며칠을 술로 지새면서 그녀를 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고 저에게 인사조차 하지 않던 그녀가 다급한 목소리로 저에게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녀가 말한 카페로 나갔을 때 그녀는 울고 있었고 의자에 앉자마자 테스트기를 꺼내며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테스트기를 보고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했는데 생각을 해보니 그날 밤 우리 사이에 아이가 생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기도 했습니다. 병원을 가서 조치를 해야겠다는 그녀를 어르고 달래서 결국은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알지 못했던 것들이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점, 그리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어머니는 중학교 때 아버지가 재혼하신 새엄마라는 점, 그리고 아내는 직장에서 봐왔던 사회성 좋은 여자가 아닌 철이 없고 자신만을 아는 여자라는 점입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정말 무수히도 많이 싸웠습니다. 아니 싸웠다라는 말보다는 제가 혼이 났습니다. 제 의견을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며 혼이 났고 혼이 날까봐 아내의 말이 맞다고 맞장구를 쳐주면 생각 없이 성의 없이 대답한다며 혼이 났습니다. 장모님이 말하시기에도 아내는 철부지이고 자신만 아는 이기주의적인 면이 있다고 했는데 회사에서는 그런 모습을 철저히 숨기고 가면을 썼던 것이었더라고요. 그래도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하면서 아내의 기분을 맞추려고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엄마가 되면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아들을 낳고는 아내는 아들만 바라보며 저를 정말 등한시했습니다. 매번 혼이 나서 그런지 저는 아내에게 주눅이 들었고 그런 모습을 보는 장모님은 저를 정말 친아들처럼 친동생처럼 잘해주었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장모님이 여자로 보이기 시작한 게 말이에요. 아들을 낳고 나서 몸을 푼 후 몇 번 아내와 관계를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하나가 되는 순간마다 아내에게 혼이 났던 게 떠올랐고 주눅이 든 저는 힘없이 작아지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저를 더 혼내기 시작했고 그럴수록 저는 더 초라해졌습니다. 몇 번의 시도 후에는 아예 시도조차 못하게 차단하는 아내였습니다. 그저 저는 돈 벌어다 주는 기계 같은 대우를 받으며 퇴근 후에도 식은 찬밥에 장모님께서 만들어주신 김치 몇 가지의 밥을 먹을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하나 좋았던 점은 장모님이 우리 집 근처 아파트에서 살고 계신데 가끔씩 오셔서 맛있는 것을 해주시던지 아니면 주말에 장모님 댁에 갈 때면 진수성찬을 해주시고 술도 함께 마셔주셨습니다. 아내는 아들을 낳고는 술을 아예 끊은 상태라서 집에서 술을 마실 때는 혼자 마시기도 했고 아들 보는데 술을 마시나며 구박을 받았던 상황에서 아들이 잘 때 거실에 쓸쓸히 앉아 TV를 보며 혼술을 했었는데 장모님은 저와 늦은 시간까지 술잔을 기울여 주었습니다. 장모님과의 대화는 정말 즐거웠습니다. 아내와의 이야기는 단절된 지 오래였고 대화도 다 아들 이야기와 주위 아줌마들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집은 남편이 얼마를 번다고 하기도 하고 무슨 백을 사주고 해외여행도 시켜준다며 대놓고 뭐라 하지는 않았지만 은근히 비교를 하는 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과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좋아하던 가수 이야기, 재미있는 드라마 이야기, 그리고 좋아했던 영화 이야기. 장모님과 저는 띠동갑 이상 차이가 났지만 그래도 통하는 부분이 많았고 장모님도 저와 케미가 맞는다며 좋아했습니다. 장모님과 특별한 사이가 된 것은 코로나가 풀리고 얼마 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아내는 아들 친구 엄마들이랑 몇 명이서 필리핀으로 4박 5일간 여행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외벌이라 빠듯한 살림에 말리고 싶었지만 아쉬운 소리라도 한 번 하면 또 혼나는 걸 알기에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혼자서 집에서 편하게 혼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토요일 새벽 몇 시간을 운전해 아들과 아내를 인천공항에 내려다주고 다시 집에 돌아왔습니다. 허기가 져서 냉장고를 열었는데 아내는 며칠간 집을 비움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아무것도 해놓지 않았더군요. 라면 하나 끓여서 소주 한 병과 함께 낮술을 하는데 제 모습이 철양 맞아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오래 운전을 하고 낮술을 해서 그런지 깜빡 잠들었던 저는 초인종 소리에 일어났고 문 앞에는 두 손 가득 보따리를 들고 있는 장모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장모님은 며칠간 혼자 있는 저를 위해 밑반찬을 몇 가지 해오셨습니다. 거실에 놓여있던 라면 냄비와 소주병을 보며 애처로운 눈빛으로 저를 보시고는 가지고 온 재료들로 저녁을 준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은 마법이라도 부린 듯 짧은 시간에 뚜딱뚜딱 진수성찬을 차려셨고 간만에 집에서 먹는 따뜻한 밥을 먹고 가슴이 메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과일까지 깎으신 장모님과 제가 아끼고 아끼던 양주를 대접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친구에게 선물 받은 고가의 술인데 그동안 혼자 마시기 아까워 모셔둔 술이었는데 이렇게까지나 지극정성으로 저를 대해주시는 장모님에게 대접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장모님도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기도 했고 술의 가격을 들으니 구미가 당기시는지 좋아하셨습니다. 그렇게 장모님과 양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둘 다 얼큰하게 취했을 때였습니다. 장모님은 저와 아내의 사이가 걱정된다며 관계가 괜찮냐고 물어봤고 저는 술김에 아내와 밤을 보내지 않은 지 몇 년이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모님은 깜짝 놀라시면서 아내는 그래도 가끔씩 함께 밤을 보낸다 하여 걱정을 안 했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는 제가 그동안 여러모로 힘들었겠다며 저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저도 장모님께 장인어른 보내고 적적하지 않으시냐고 물어보니 왜 안 그러겠냐며 그동안 추근대는 남자들도 많았고 몇 명과는 사귀기도 해보았지만 남자들은 다들 반만 생각하지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만남이 지속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는 대화도 잘 통해서 좋다고 하셨고 저는 그 말에 용기를 내어서 장모님과 밤의 대화도 잘 통하는지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 말에 장모님은 조금 당황하신 내색이었지만 장모님도 저와 밤의 대화를 해보고 싶은 생각을 한 적이 있다며 저의 요청에 응해주셨습니다. 장모님과의 밤의 대화는 낮의 대화보다 잘 통하고 강렬했습니다. 아내의 성격에 주눅 들어서 고개 숙인 남자였던 저는 장모님의 이끌어줌의 대화가 술술 풀렸고
장모님은 때로는 조용하고 때로는 괴성을 지르며 저와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장모님의 리드에 저는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고 더 이상 저는 고개 숙인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고 힘이 넘치는 대한민국의 건장한 3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날 밤 장모님과 저는 밤이 새는지도 모르게 서로의 비밀스러운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대화를 하였습니다. 장모님과의 대화를 마치고 저희 둘은 녹초가 되어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눈을 떴고 거실로 나가니 장모님은 또 거하게 점심상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장모님은 처음에 저를 보고 소녀처럼 부끄러워하셨지만 어제 대화가 너무나도 잘 통했다며 오랜만에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다며 젊어서 그런지 제가 정말 최고였다며 치켜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장모님의 음식을 먹는 동안에도 지난 밤이 떠올랐고 밤을 먹자마자 낮에도 다시 대화를 하기 위해 장모님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장모님도 싫지 않은지 저의 대화 요청에 응하셨고 우리는 지난 밤보다도 행복한 낮에 대화를 했습니다. 월요일에 출근을 하고 나서도 장모님과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용기를 내서 한 카톡에 장모님은 퇴근 시간에 맞춰서 집에서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퇴근을 하고 돌아오니 장모님은 음식과 술을 준비해 두셨고 우리는 부부처럼 저녁 식사를 하고 바로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이 밤에 대화를 해봐서 그런지 장모님과 저 사이에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고 밤의 대화는 술술 잘 풀려나갔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돌아오기 전 매일 그렇게 장모님과 저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그렇게 장모님은 저의 여자친구, 저는 장모님의 남자친구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돌아온 후에도 시간이 나면 장모님 댁에 들러서 장모님과 밤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장모님도 제가 보고 싶은 날에는 아내에게 반찬을 해놨다며 제가 퇴근할 때 들러서 가져가게 하셨고 저녁상을 차리기 귀찮은 아내는 아예 장모님 댁에서 저녁도 먹고 오라고 했습니다. 아내 덕분에 장모님과 대화를 할 시간이 많아졌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많게는 3번 정도 장모님 댁에 들러서 장모님과 대화를 즐기고 있습니다. 장모님은 제 퇴근 시간에 맞춰서 저녁 밥상을 거하게 만들어주셨고 저는 밥을 먹자마자 장모님께 보상의 차원으로 속 깊은 밤의 대화 상대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장모님과 제가 마치 신혼부부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녁 식탁을 차려놓고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가 되어버린 장모님. 그런 장모님이 사랑스러워 열정을 다해서 사랑해주고 싶은 사위. 요즘 장서 갈등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는 장서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내는 장모님한테도 잘하기도 하고 이제는 더 이상 아내에게 조르지 않은 제가 마음에 드는지 전보다 저를 덜 혼내고 있습니다. 아내는 그냥 아들의 재롱을 보고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삶의 위안을 갖고 있는 듯 합니다. 저도 이전에는 아내에게 혼나며 남자구실 못하는 고개 숙인 남자였는데 장모님을 통해서 진정 남자가 된 것 같고 사랑을 갈구하는 본능도 해결할 수 있고 장모님의 본능도 해결해 줄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몇 년 이렇게 장모님과 밤의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정말 궁합이 잘 맞는 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궁합거리는데 사실 그전에는 그런 거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장모님과 한번 관계가 형성되고 나니 역시 남녀 사이의 궁합이 존재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장모님도 저와의 대화가 돌아가신 장인어른을 포함한 여태껏 만났던 남자들과의 밤의 대화보다 잘 통하고 간절하다며 제가 며칠간 못 올 때는 저와 대화를 할 생각만 하며 몸이 근질끔질하다고 하십니다. 장모님과 오래오래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장모님, 사랑합니다. 저에게는 남들에게 말 못할 장모님과의 비밀이 있습니다. 장모님과의 비밀스러운 이야기 사연 보냅니다. 아내를 만난 건 제가 32살 때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고 아내는 고등학교 졸업 후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많이 예쁘지는 않았지만 어린 나이처럼 밝고 명랑했습니다. 아내가 20살이 되자마자 본부터 제 카페에서 일을 시작했고 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급격하게 친해졌습니다. 일도 같이 하고 밥도 먹고 그러다가 술을 한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동침을 하게 되었고 사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내와 동침을 몇 번 하지 않은 어느 날 아내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할 나이였지만 아내는 아직 어리고 앞날이 짱짱한데 아이가 덜컥 생기니 사실 나쁜 생각도 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수술을 받을까 고민도 많이 했지만 아내는 결국 출산을 결정했고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결혼 승낙을 받으러 처갓집에 가는 날 정말 긴장이 많이 됐습니다. 20살의 어린 나이에 임신을 시킨 것도 문제였지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뺨이라도 맞지 않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뺨 한 대 맞고 승낙을 해주시고 받아들이시면 좋겠지만 장모님이 평생 저를 원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미리 듣기로는 장모님도 나이 차이가 10살이 나고 장모님도 20살갓 넘어 자신을 낳았다고 합니다. 장모님은 저보다 8살밖에 차이가 안 났고 장인어른도 18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결혼 승낙을 받으러 처갓집에 방문한 날 역시 장인어른은 불쾌해하셨습니다. 자신도 어린 장모님과 결혼을 해놓고는 저에게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뺨은 맞지 않았지만 화까지 내면서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장모님은 키도 크고 날씬하고 피부도 좋아서 제 또래나 2살 정도밖에 안 많아 보였습니다. 쌍꺼풀도 있고 얼굴도 동글동글 귀엽고 웃을 때 눈이 반달 모양이 되면서 양볼에 보조개까지 생기는데 솔직히 너무나도 귀여웠습니다. 아내는 장인어른을 닮아서 쌍꺼풀도 없고 얼굴도 긴 편인데 아내가 장모님을 닮았더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에게는 3살 어린 여동생도 있었는데 여동생은 장모님을 닮아서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쁘더라고요. 첫째 딸은 아빠를 닮는다는데 딱 그 케이스였습니다. 결혼할 상대가 장모님이나 처제였더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아내의 성격이 여성스럽고 고분고분했기 때문에 결혼 상대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은 제가 온다고 진수성찬을 차려주셨습니다. 얼굴도 예쁘시고 동안인데 요리까지 잘하시니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장인어른의 표정이 안 좋았지만 장모님이 분위기를 잘 맞춰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식사 후 장인어른과 술을 한 잔 마시자 장인어른도 기분이 조금 풀렸고 나중에는 결혼을 승낙한다고 하셨습니다. 장인어른은 술을 많이 좋아하셨는데 결혼 후 자주 들러서 술을 같이 마시다 보니 나중에는 정말 친해졌습니다. 아내는 아들을 낳았고 2년 뒤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 둘을 키우다 보니 아내의 성격은 많이 변했고 남성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활동량이 많은 두 아들을 키우다 보니 허기가 져서 그런지 밥도 많이 먹고 야식도 많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살이 급격하게 쪄서 결혼 전보다 15kg 이상 늘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있는 동안 운동이라도 하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를 했습니다. 솔직히 뚱뚱한 아내가 싫기도 했지만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때마다 화를 내면서 오히려 폭식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몇 년 전부터는 아예 그런 소리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들 둘을 키우면서 힘이 들어서 그런지 아내는 잠자리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내가 살이 좀 찌기는 했지만 아직 봐줄만 했고 저는 밤마다 아내를 졸랐습니다. 아내의 거부가 계속되자 저도 자존심이 많이 상했고
그 이후로는 혼자 풀던지 돈을 주고 가끔 풀었습니다. 아내가 살이 많이 찌고 나서는 솔직히 아내를 안을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끔씩 나이트에서 만난 여자들과 원나이트를 하던지 업체를 방문하던지 하면서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처갓집이 집과 가까워서 장모님이 우리 집에 와서 아이들을 봐줄 때도 있었고 아니면 주말에 처갓집에 가서 자고 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아내는 점점 나이가 들고 살도 쪄가는데 장모님과 처제는 점점 예뻐지고 날씬해지더군요. 특히 장모님은 아이를 거꾸로 먹는지 점점 어려지더라고요. 장인어른과 술을 한 잔 마시고 취해서 장모님을 볼 때는 여자로 보이기도 했고 장모님을 매일 안을 장인어른이 부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처제는 학교 때문에 타 지역으로 갔기 때문에 자주 보지는 못했지만 가끔씩 볼 때마다 성숙해지고 예뻐지는 처제를 보면서 눈요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처제에게 용돈도 자주 주고 했는데 처제는 용돈을 줄 때마다 제 팔짱을 끼면서 애교를 부렸습니다. 그때마다 살짝 일어섰고 처갓집 식구들이 눈치 못 챘게 숨기느라 바빴습니다. 장모님과 처제를 보고 마음이 설레어 처갓집에서 샤워를 할 때 몇 번 스스로 위로를 하기도 했습니다. 술도 한잔 했겠다 장모님과 처제의 예쁜 얼굴과 날씬한 몸을 떠올리며 위로를 하니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러다 몇 년 전 장인어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멀쩡했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갔더니 췌장암 말기였고 손을 써볼 새도 없이 몇 달 만에 무지개 다리를 건너셨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처갓집 식구들은 멘붕이 왔고 특히 장모님이 너무나도 슬퍼하셨습니다. 저는 장모님이 걱정이 되어 아내에게 같이 모시고 살자고 했지만 장모님이 불편하다며 거절하셨습니다. 아이들 육아를 도와주시러 주중에 우리 집에 방문도 자주 하셨고 혼자 사시는 장모님이 걱정이 되어 예전보다 더 자주 처갓집을 방문했습니다. 장모님은 괜찮은 듯 보이려 노력했지만 조금씩 수척해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예뻤던 장모님이 몇 달 사이에 나이도 들어 보이고 살도 많이 빠지더군요. 저는 장모님이 걱정이 되어서 몸에 좋은 것들을 자주 사드렸고 혼자서도 자주 방문을 해서 장모님의 말상대가 되어드렸습니다. 그러자 조금씩 장모님도 나아지시는 것 같기도 했고 피부와 미모도 예전처럼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6개월 전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는 아들 또래 엄마들이랑 모임이 잦았는데 그 아줌마들 애들이랑 아들 둘을 데리고 괌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유부남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비록 돈은 많이 들지만 아내와 아이들이 여행을 가면 너무나도 행복한 자유가 주어진다는 걸요. 저는 아내가 여행을 가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아내는 4박 5일로 아이들과 여행을 갔고 저에게는 5일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첫 이틀은 집에서 정말 푹 쉬었습니다. 맥주 몇 캔 마시면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를 보거나 NBA를 보면서 자유를 즐겼습니다.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는데 낮에 장모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을 가서 혼자 있는데 밥은 잘 챙겨 먹는지 걱정된다며 갈비와 국 좀 끓여서 가져다 주시겠다고 합니다. 주중에는 그래도 일하다가 밖에서 밥 먹을 텐데 주말에는 집에서 배달 음식 먹지 말고 집밥 먹으라면서요. 장모님은 저녁 시간 좀 전에 집으로 오셨고 갈비를 비롯해서 한 상 잘 차려주셨습니다. 갈비를 먹다 보니 술이 생각났고 집에 있던 맥주를 마셨습니다. 장모님은 원래 술을 잘 안 드셨는데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친구분들이랑 취하실 정도로 마시고 다니신다고 들었습니다. 장모님과도 그 전에 술을 마시기는 했는데 한 병 정도 드시는 정도였습니다.
제가 술을 마시는 걸 보더니 장모님도 한 잔 드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녁을 먹으면서 같이 맥주 작은 캔 4개를 마셨는데 장모님도 약간 취해서 피를 받으셨는지 밥상을 치우고 술상을 차리고 마시자고 했습니다. 이틀 연속 마셨던 저는 피곤했는지 아니면 장모님과 마셔서 마음이 편했는지 금방 취했고 장모님도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많고 빨리 마셔서 그런지 많이 취하셨습니다. 술이 술을 불렀고 장모님은 갑자기 센티해졌습니다.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처제도 취직 때문에 타지에서 자취를 하니 혼자 적적하셨나 봅니다. 우리 내외가 자주 찾아뵙고 아이들 보러 우리 집에 오는 낙이 있지만 그래도 혼자 사시는 외로움이 크셨나 봅니다. 장모님을 달래드리면서 술을 계속 마셨고 나중에는 장모님이 우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술에 만취를 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정신이 든 건 다음날 늦은 아침이었습니다. 숙취로 인해서 그리고 전날 맥주를 많이 마셔서 그런지 잠에서 깨어났고 저는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속옷 한 장 입지 않고 있었고 제 옆에는 시로락이 하나 걸치지 않은 장모님이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숨소리도 줄이고 어제 일을 상기해봤습니다. 우는 장모님 어깨에 손을 얹고 달래드리다 장모님께서 울음을 그치지 않길래 살포시 안고 달래드렸었습니다. 그렇게 안고 있다 보니 자세가 얼굴이 맞닿는 자세였고 그러다 자연스레 입맞춤을 했습니다. 제가 먼저 다가갔지만 장모님도 취했는지 거부를 하지 않았고 그렇게 입맞춤을 하다가 자연스레 침대로 이동해서 서로를 안았습니다. 술에 취해 선명하게 기억은 나지 않았지만 장모님도 너무나도 좋다며 소리를 지르셨고 저도 장모님 하며 장모님을 만족시켜 드린 기억이 났습니다. 모든 게 기억이 났고 옆에 잠들어 계신 장모님을 깨워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망설여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고 장모님이 깨서 사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일부러 텔레비전 볼륨을 올리고 화장실로 들어가 샤워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일부러 샤워도 오래 했고 나왔더니 장모님은 바닥에 벗어놓았던 옷가지들을 챙겨 입고 이미 나간 뒤였습니다.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동안 멍했습니다. 장모님이 예쁘고 날씬하긴 해도 장모님과 하룻밤을 보냈다는 것에 현타가 왔습니다. 아마 장모님도 아침에 깨고 나서 자신의 몸을 확인하고 지난밤을 기억하고는 분명히 멍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고 멍했지만 지난밤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지난밤 장모님과의 일이 생생해졌습니다. 장모님이 좋아하던 모습, 제가 느꼈던 황홀함, 그리고 둘 다 만족했던 우리의 첫날 밤이 다 기억이 났고 장모님을 생각하니 벌떡 일어섰습니다. 저는 장모님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위로를 하며 지난밤에 격렬했던 느낌을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장모님을 다시 안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돌아오고 며칠 뒤 주말에 아내는 여행을 가서 사온 장모님 선물도 드릴 겸 처갓집에 방문하자고 했습니다. 장모님은 저와 보낸 하룻밤 때문인지 주중에 우리 집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장모님이 우리의 방문을 거절했지만 아내가 우겨서 같이 방문을 했습니다. 장모님도 저도 아내에게 걸리면 큰일이기 때문에 티를 안 내려고 노력했지만 어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모님은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못했지만 저를 힐끔힐끔 보는 시선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장모님 눈을 안 마주치려고 했지만 장모님의 얼굴과 몸을 바라볼 때면 첫날 밤 기억이 떠올랐고 일어서려는 걸 참느라고 화장실을 들락날락했습니다. 아내는 우리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장모님의 만류에도 우겨서 하룻밤 자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애들을 재운 후 간만에 술 한잔 하자며 장모님과 저를 불렀고 우리는 어색함 속에서 맥주를 마셨습니다. 술이 한 잔 들어가니 어색했던 기류가 없어졌고 장모님도 저도 조금씩 얘기도 주고받았습니다. 아내도 오랜만에 술을 마신다며 달리기 시작했고 저와 장모님도 아내의 장단에 맞춰주다 보니 금세 취하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저는 장모님과의 첫날 밤이 다시 떠올랐고 무슨 용기였는지 식탁 밑으로 해서 장모님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서 살짝 문질렀습니다. 장모님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좋은 듯 미소를 붉혔고 얼마 뒤에는 식탁 밑으로 제 손을 잡기도 하고 제 허벅지를 손으로 문지르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중간에 화장실에 갔을 때 저는 장모님에게 입을 맞췄고 장모님도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공격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아내는 간만에 기분이 좋은지 만취가 됐고 이제 자자며 저를 끌고 아이들이 자고 있는 작은 방으로 갔고 아내는 5분도 안 돼서 코를 골며 골아떨어졌습니다. 저도 술이 많이 취하기는 했지만 장모님과 불태웠던 밤이 생각나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장모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열고 장모님 옆으로 가서 장모님을 뒤에서 안았습니다. 장모님은 잠든 척했지만 잠이 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장모님을 살살 돌려서 제 쪽으로 향하게 했고 장모님 입술에 입을 맞췄습니다. 처음에는 자는 척하던 장모님도 저에게 입을 맞추기 시작했고 저와 장모님은 두 번째 밤을 맞이했습니다. 건너 방에 자는 아내와 아이들이 때문에 애써 소리를 참는데 그 모습이 더 자극적이었습니다. 장모님과의 첫날 밤에는 만취가 됐었기 때문에 장모님을 안았던 게 기억이 드문드문했지만 두 번째 밤은 많이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장모님도 많이 취하지 않았고 저도 많이 취하지 않아서 우리는 서로를 만족시키며 엄청나게 즐겼습니다. 환상적인 만족감을 느낀 후 잠시 누워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긴 입맞춤 이후 저는 건너방으로 건너가 아내 옆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밤에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는지라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였습니다. 장모님은 종종 저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반찬 가져가라는 명분으로, 집안 수리 좀 해달라는 명분으로, 때로는 저녁 먹고 가라는 명분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저에게 따로 전화를 해서 오라고도 했지만 장모님이 직접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저를 집에 좀 들르게 전달했습니다. 아내도 저녁을 차리는 거 귀찮아해서 그런지 제가 처갓집에 가서 저녁 먹고 오니깐 더 좋아했습니다.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나서 장모님의 멘탈이 좋지 않았는데 요즘 제가 자주 들르고 해서 더 좋아진 것 같다며 오히려 저에게 고맙다고 하고 있습니다. 장모님을 아는 첫 두 번은 술에 취해서 했었지만 세 번째부터는 저도 장모님도 맨정신으로 서로를 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에 취해서 안아도 좋지만 맨정신으로 서로를 보고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는 게 더 좋을 때도 많습니다. 장모님은 나이답지 않게 몸도 젊었고 살이 급속도로 찐 아내보다도 더 몸이 좋았습니다. 아내와 장모님은 20살 차이가 나지만 오히려 장모님의 몸이 더 탄력적이고 탱탱합니다. 게다가 장모님은 연륜에 맞게 서비스 스킬도 매우 좋습니다. 장모님에게 마사지와 흡입 서비스를 받을 때는 정말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보통 장모님이 저에게 서비스를 먼저 해주는데 황홀함을 느낄 때는 저도 장모님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마사지 서비스와 흡입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장모님은 부끄러운 듯 소리를 내는데 너무나도 귀여워 죽겠습니다. 매번은 아니지만 아내와 아이들과 처갓집에서 자고 오는 날인데 아내가 술에 취해 깊은 잠이 드는 날에는 새벽에 몰래 장모님을 안고 나옵니다.
장모님도 스릴을 즐기실 줄 아는지 그런 날 더 좋아하고 만족합니다. 가끔 아내가 술을 많이 마시지 않는 날은 저도 장모님도 너무나도 애가 탑니다. 그런 다음에 만나는 날에는 항상 장모님은 제가 처갓집에 방문하자마자 저에게 저돌적으로 돌진을 합니다. 공격적인 장모님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저와 이런 비밀스러운 관계가 되고 나서 장모님은 정말 얼굴도 정신도 너무나도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아내도 처제도 밝아진 장모님의 모습에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저로 인해서 장모님도 아내도 처제도 좋아하니 여러모로 좋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장모님과의 이런 관계가 혼란스럽기도 했고 분명히 제 사연을 읽으면서 손가락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을 것이고 비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저도 장모님과 이런 관계가 되기 전에는 불륜하는 사람들 이해가 안 가서 손가락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말처럼 저는 장모님과의 관계가 로맨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요즘 너무 좋습니다. 저와 장모님이 좋으니 아내와 처제도 좋습니다. 장모님과 저의 비밀관계로 인해 우리 가족은 모두 다 좋습니다. 아내나 처제가 알면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모녀관계도 사단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겪은 부끄러운 제 이야기를 여기다가 털어볼까 합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시간은 7시부터 11시까지였다가 요 근래엔 12시까지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주냐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알바 면접을 보고 나서 PC방에 알바 교육을 받으러 한번 갔었어요. 전에도 몇 번 P방 알바 대타를 뛴 경험이 있어 웬만한 업무는 숙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이 PC방 구조에 적응을 하는 차원에서 교육을 받으러 간 거죠. 교육을 받으며 불편한 건 없었어요. 좌석이 많기는 했지만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대부분 키오스크랑 그런 것들이 있어서 나름 PC방 치고는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딱 하나 있다면 알바복이 문제였습니다. 제가 지금 일하는 PC방이 알바복이 있거든요. 알바복이 있는 건 좋아요. 근데 문제는 사이즈가 안 맞는다는 게 문제였어요. 알바복이 일단 P방 로고가 크게 박혀있는 티셔츠에 H 치마란 말이죠. 티셔츠는 문제가 안 되는데 치마가 너무 짧더라고요. 제가 알바 면접 보고 합격하고 사장님이 치마 사이즈를 물어보시길래 치마 사이즈를 알려드렸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그 치마를 알바 교육할 때 받아서 입어본 거였고요. 근데 이게 허리는 맞는데 골반이랑 힙 때문에 치마가 너무 올라가서 확 짧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원체 짧은 치마인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 치마를 입어보고 나서는 너무 짧아서 매니저님한테 치마가 너무 짧아서 불편하다. 어떻게 해야 할 것 같다라고 문자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매니저님 이 치마를 수선할 수 있게 큰 사이즈를 주문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라고 문자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말씀드린 후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뒤에 매니저님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오시더라고요. 사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새로 주문이 안 된다고 하네요. 일단은 입고 일하시고 제가 또 다른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문자를 받고 나서는 안 그래도 알바복 입어보고 나서 걱정이 됐었는데 걱정이 더 많이 되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저는
속바지를 입고 일을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는 과정에 아무리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해도 150석이 넘는 PC방에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바쁘고 정신없고 힘든데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치마가 계속 올라가고 돌아가고 이러니까 그걸 계속 신경 쓰면서 일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무슨 주문은 계속 들어오지, 들어오는 주문들 계속 해결해야 하지. 너무 정신이 없어 치마 생각은 일도 못하고 일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매번 중간중간 그래도 주문이 안 들어와서 의자에 앉거나 쉬게 될 때 보면은 치마가 엄청 올라가서는 속바지가 다 드러나 있더라고요. 그때마다 너무 민망하면서도 그 찰나에 또 주문이 들어오니까 정신없이 치마 끌어내리고 또 주문 해결하고 있고 말이죠. 그래도 속바지를 입어서 그런지 민망하긴 하지만 팬티를 보인 건 아니라 제 나름대로는 괜찮긴 했어요. 남자 손님들 입장에서는 속바지나 팬티나 노출됐다는 거에 환장했겠지만 암튼 그렇게 하루하루 알바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처음엔 정말 정신없어서 신경을 못 쓰긴 했는데 점차 적응이 돼가니까 또 치마가 올라가 있는 게 신경이 쓰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계속해서 치마를 끌어내리면서 일하는 정도의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근데 왜 이 썰을 풀고 있냐? 그 이유는 며칠 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날은 스케줄이 유독 복잡한 날이었습니다. 평소에 저는 학과 실습이 끝나고 자취방에 돌아와서는 편한 복장으로 갈아입고 평일 알바할 때 동안 쓸 속바지랑 혹시 모를 여성용품 정도를 챙겨서 가곤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날 스케줄상 자취방을 들리지 못해서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채로 PC방에 출근을 하게 됐어요. 그렇다 보니 P방에 출근해서 주간 알바인 오빠한테 인수인계 받고 난 뒤 스태프룸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속바지들을 자취방에 챙겨가는 바람에 사물함엔 알바복인 티셔츠랑 치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속바지 없이 치마를 입고 나가서는 알바를 하기 시작했어요. 약간의 걱정은 했지만 제가 그간 일하면서 터득한 노하우들이 있어서 일하는 중간중간 계속해서 치마가 올라가지 않게 하고 올라갔으면 끌어내려 입고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일하던 중에 아마도 밤 10시쯤부터였습니다. 모든 PC방들이 밤 10시가 되면 미성년자들은 다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몇몇 미성년자들이 본인 인증된 계정을 쓰지 않거나 컴퓨터가 꺼졌는데도 안 나가고 있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애들을 다 PC방에서 나가게 하는 것 또한 하나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좀 양아치 같은 애들, 고딩 남녀 무리들이 안 나가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있어서 당연히 학생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애들한테 가서는 나가달라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제가 덩치가 있던 것도 아니었고 평범한 여대생일 뿐 제 말을 들어먹지를 않아서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실랑이 아닌 실랑이를 하다가 다른 미성년자들을 먼저 처리하기로 하고 카운터로 돌아와서는 매니저 오빠랑 주간 알바하는 오빠한테 연락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좀 이때 위화감이 엄습해오는 게 고딩무리들하고 신랑이 이후 다른 미성년자들을 내보내는 과정에서 느껴져 오는 시선들이 좀 달라졌다는 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정신없다 보니까 그냥 착각이겠거니 하고 얼른 미성년자들을 내보내려고 안간힘을 쓰긴 했지만요. 근데 이제 카운터에 돌아와서 문득 위화감이 확 온 거죠. 근데 그 느낌은 뒤로 하고 미성년자들을 내보내는 게 우선이니 매니저 오빠랑 주간 알바하는 오빠한테 다시 연락을 돌렸습니다. 매니저 오빠는 다른 용무 중이라서 얘기도 꺼내보지 못하고 연락이 끊겼고 주간 알바하는 오빠는 무슨 일 있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리하지 못한 미성년자들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빠가 알겠다고 지금 당장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밀린 주문을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아까 느꼈던 위화감이 확 다가왔습니다. 이게 남자들은 모르겠지만 여자는 그 미묘한 차이를 알거든요. 이 남자가 혹은 이 남자들이 그냥 내 몸매를 보는 건지 아니면 그 이상을 보고 있는 건지를 말이죠. 근데 이때는 몸매를 보는 거 이상인 시선이었어요. 그리고 시선이 더 찐득거렸다고 해야 하나 그랬습니다. 미묘한 시선 차이를 느끼고는 뭐지? 싶다가도 저 고딩무리들이 킥킥대고 비웃고 있는 게 너무 신경이 쓰이고 정신이 없고 그래서인지 제 정신이 제 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주간 알바하는 오빠가 피방 안으로 들어왔고 카운터에 서 있는 저한테 달려왔습니다. 오빠는 저한테 그 새끼들 어딨어? 라고 물어왔고 저는 오빠한테 저쪽에 있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엄청 많아요. 라고 급하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빠는 제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그쪽으로 가서는 그 고딩들한테 뭐라 얘기를 하니까 그 고딩들이 하나 둘 걸어 나오면서 PC방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근데 그러는 중에 그 고딩 남자애들 중 몇몇이 카운터 옆을 지나가면서 누나 팬티 다 보여요. 엉덩이 존나 큰 게 떡감 존나 좋을 듯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민망한 건 둘째 치고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러워서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고딩들을 다 PC방 밖으로 내보낸 오빠는 제 옆으로 와서는 그 고딩 남자애들이랑 여자애들이 사용한 계정을 다 정지시켜 놓더라고요. 저는 일단 너무 민망해서 제 치마 상태를 흘끗 보고는 치마를 급하게 끌어내렸습니다. 그런데 밤 10시쯤부터 계속 이 상태로 왔다 갔다 하고 손님들한테 음료랑 간식을 가져다주고 그랬다는 게 진짜 미치게 민망하고 수치스러운 거 였습니다. 치마 뒤쪽은 한껏 올라가서 팬티가 다 드러나 있었고 앞쪽은 덩달아 살짝 쿵 올라가서는 그 도끼 부분이 살짝 보이더라고요. 어찌됐던 저는 일단 이 오빠한테 너무 고마워서 오빠 진짜 고마워요. 다음에 밥 한번 살게요. 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빠가 내가 오늘 일정이 없어서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어쩔 뻔했냐 얼른 퇴근 준비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빠한테 다시 한번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는 민망함과 당황스러움을 뒤로하고 옷을 갈아입기 위해 스태프룸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는 입고 있던 티셔츠랑 치마를 벗어서는 사물함에 넣어놓고 입고 왔던 입으로 갈아입고 있었죠. 근데 정말 민망했던 게 근 1시간 동안을 그렇게 적나라하게 팬티를 노출하고
알바를 했다는 걸 확 느껴서 그랬던 건지 그 짧은 새에 제 아래는 전부 젖어 있더라고요. 너무 민망해서 스태프룸에 있는 휴지 돌돌 말아서 아랫부가 닿는 면을 닦아내고는 옷매무새 가다듬고 스태프룸 밖으로 나갔어요. 나가서 주간 알바하는 오빠 얼굴을 보는데 어찌나 민망한지 분명 이 오빠도 봤을 텐데 모르는 척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괜히 신경 써서 오빠한테 말했다가